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이라니 어쩐지 아직은 낯설지만 또 새로운 새해에 대한 기대 샘솟기도 하네요. 새해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는 복된 한 해 되시길 바랄게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올해 53살이 된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슬하에는 얼마 전 군대를 간 아들 하나를 두고 있어요.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 제 아들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갈 수 있을 만큼 대신 죽을 수도 있을 만큼 아낌없이 사랑하는 아이예요. 이렇게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과 가족을 갖게 해준 남편은 안타깝게도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을 때의 허망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네요. 지금도 그때를 또 죽은 남편을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저는 살면서 제 소중한 사람을 몇 번이나 잃는 경험을 해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남편을 잃었을 때가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암담하고 괴로웠던 시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죽은 이후에 저에게도 그리고 죽은 남편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가장 의지하고 사랑했던 남편이 죽고 나서 제 인생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경험담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노트북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운 남편 동석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시간을 거슬러 올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가야 했는데 아버지가 평소에 후원을 하고 계시던 보육원을 가게 됐어요. 남편은 보육원에서 살고 있던 저보다 한 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저는 사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어둡고 사람을 경계하는 이미지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은 누구보다 밝고 명랑한 아이들이었어요. 그런 아이들이 가장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 남편 동석 씨였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부터 참 강렬했어요. 신나고 설레는 마음으로 뜨개 봉사를 하러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심해요! 왜? 제가 당시에 아이들에게 간식도 해주고 뜨개질을 가르치는 봉사활동 하러 갔었거든요. 털실이 빠져나와서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저를 구해줬습니다. 하마터면 계단에서 구를 뻔했는데 그 사람이 미끄러지는 저를 붙잡아줬어요. 아유, 괜찮아? 여기 계단인데 걸려서 넘어지면 큰일 나요. 조심해. 고마워요. 죽을 뻔했네. 죽기는 오늘 봉사활동 하러 왔지? 난 한동석이라고 해. 중3이야. 반가워?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웃음이 어리둥절해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저는 중2구 박서연이라고 해요. 구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2? 그럼 내가 오빠네. 말 놓을게. 너도 말 놔. 초등학생들 뜨개질 가르쳐주는 거지? 내가 좀 도와줄까? 도와주신다고요? 제가 사실 조금 긴장이 되긴 해서. 그래, 같이 가자. 동석 오빠는 수줍어하는 저를 이끌고 아이들 앞에서 저 대신 제 소개를 해줬습니다. 오늘 너희 가르쳐줄 선생님이야. 중학교 2학년이니까 너희보다 한참 언니 누나야. 까불지 말고 말 잘 들어. 네. 그리고 너희 뜨개 잘 배워서 나한테 목도리 떠줘야 된다. 알았어요, 오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듣고 나서 아이들이 저에게 환호성을 보내며 반겨줬어요. 그러고 나니 긴장이 눈 녹듯이 사르륵 녹더라고요. 제 말에 경청하며 따라주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동생이 없었지만 정말 친동생들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봉사를 간 날에 그 아이들과 급속도로 친해져서 함께 즐겁게 털실로 뜨개질을 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주기적으로 아버지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러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빠, 나 보육원 애들 너무 좋아. 애들이 엄청 순수하고 착해. 그랬지? 다를 거 없어. 다 똑같은 애들이야.
애들한테 에너지 팍팍 받았어. 정말? 그래. 우리 서연이 오랜만에 씩씩한 모습 보니까 아빠가 한시름 놓인다. 실은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 둘이서 살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도 아버지만큼 정말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에게 뜨개질을 가르쳐준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엄마를 잃고 나서 어린 나이에 저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어요.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고 의욕이 생기지 않던 시기에 봉사활동을 나가고 나서 활기를 되찾았던 겁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아버지도 기뻐하셨어요. 우리 딸, 소연이 요즘 보육원 다니면서 즐거워 보이네. 애들이랑 더 친해졌어. 가면 항상 즐거워. 다들 착하고. 물론 아닌 애들도 가끔 있지만. 다 이런저런 각자의 사정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아빠랑 앞으로도 꾸준히 갈까? 나는 완전 좋죠. 찬성 찬성. 저희 아버지도 사실 보육원 출신의 고아인 분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친척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외에는 가족이라고 부를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들 집에 다녀왔다는 친구들을 보면 내심 부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신 명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봉사활동을 다니기도 했어요. 선량하고 마음 따뜻한 부모님 덕분에 저도 나누는 즐거움과 보람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것 같네요.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야간 작업 후에 퇴근을 하시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때 아빠도 저도 정말 많이 충격을 받고 고통스러웠어요. 그 시기를 그래도 잘 넘기게 해준 게 바로 보육원 봉사활동이었네요. 아버지는 박봉을 받는 회사원이었지만 월급을 쪼개서 항상 보육원에 기부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힘들게 보육원에 사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저도 보육원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아버지의 어린 날에 대해 어림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중2 사춘기 시절을 보육원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도 조금은 극복하게 됐어요. 언니, 뜨개질 정말 재밌어. 언니 뜨개질 누구한테 배웠어? 난 우리 엄마한테 배웠지. 우리 엄마가 언니 어릴 때 스웨터나 모자도 직접 떠주시고 그래서 언니도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엄마한테 뜨개질 배웠어. 진짜? 우와 부럽다. 나도 언니한테 뜨개질 배워서 나중에 언니 예쁜 옷 선물해줄게. 정말? 기대된다. 고마워. 부모님을 모두 다 잃은 아이들도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데 아빠가 계신 제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며 많이 배우고 저도 씩씩하게 살아가자는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봉사활동, 아니 보육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생각보다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저와 아버지가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다녔던 그 보육원에 문제가 생겼어요. 보육원 원장이 후원금을 자기 사비로 마구 쓰고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고발된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빠도 저도 배신감에 치가 떨렸어요. 그런데 그걸 고발한 게 저와 친하게 지냈던 동석 오빠였던 겁니다. 제가 당시 시험 기간이라서 바로 갈 수는 없었고 시험이 끝나자마자 보육원을 찾아갔는데 원장은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동석 오빠도 그 보육원을 떠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오빠에게 제가 물었어요. 오빠,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 나도 잘 모르겠어. 왜 몰라? 오빠 좀 참지. 서연아, 근데 난 내가 한 일에 후회는 없어. 그 원장 정말 나쁜 사람이었거든. 아이들 치료에 쓸 후원금이랑 보조금을 다 자기 가족들한테 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를 감쪽같이 속였네. 그래도 오빠는 아니, 참으면 안 돼. 참으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거든? 내가 원장이 비리 저지른 건 아닌 이상
애들을 위해서라도 꼭 밝혀내야 했어. 서원아, 너도 불의를 보면 참지 마. 항상 약한 사람들만 당한단 말이야. 알았지? 내 말 명심해. 알았어, 오빠. 나도 그렇게 할게. 어딜 가든 연락 줘. 잘 지내고. 그래, 서원아. 너 덕분에 그래도 나 즐거웠어. 나중에 어른 돼서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너도 잘 지내? 잘 가, 오빠. 그렇게 믿고 따르던 동석 오빠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비리를 저지른 원장은 보육원에서 쫓겨났고 저희 아버지는 새로운 원장을 믿고 계속 그 보육원으로 후원을 해주셨어요. 다행히 새로운 원장 선생님은 청렴하고 정말 아이들을 위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제가 알던 아이들이 보육원에 있었지만 동석 오빠가 없다는 게 저는 조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의 청소년기의 경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제 꿈이 되었어요. 소외되고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일이 고돼도 제가 도움을 드려서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실 때마다 사회복지사가 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던 중에 저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노숙자 재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던 때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동석 오빠와 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람한 체격으로 누군가 노숙자 어르신들에게 말을 거는데 저는 처음에는 뒷모습만 보고 깡패인 줄 알았어요. 저기요.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오늘 봉사활동하러 온 한동석이라고. 너 맞지? 동석 오빠가 먼저 저를 알아봤고 저는 고개 돌린 앞모습을 본 후에야 동석 오빠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되물었습니다. 오빠? 동석 오빠? 아니, 어떻게... 여기는 왜... 너 여기서 일해? 야, 진짜 신기하다. 너 소식 내내 궁금했었어. 나 사회복지사 됐어. 오빠는? 지금은 일단 나 봉사로 왔으니까 일하고 이따 퇴근하면 저녁이랑 같이 먹으면서 지난 얘기 나누자. 그래, 수고해. 저는 예상치도 못한 만남에 어리둥절했습니다. 노숙자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고 알아서 척척 일해하는 모습을 보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오빠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제서야 오빠를 만난 게 실감이 났어요. 오빠, 어떻게 지냈어? 이게 몇 년 만이야? 10년 만인가? 그러게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는데 그래도 얼굴 보니까 딱 넌 줄 알겠더라. 많이 컸네? 오빠도 다 컸네. 나는 경찰행정학과 졸업하고 지금 경찰 공무원 시험 마치고 시간이 좀 남아서 알아보다가 가까운 데 재활센터가 있더라고. 그래서 왔는데 너를 만날 줄이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던데? 나야 뭐 시간 날 때마다 봉사하러 다니기는 했어. 오빠라면 그러고 살 줄 알았어. 경찰 공무원 합격할 거야. 고맙다. 아버님은 잘 지내시지? 그럼 잘 지내셔. 언제 같이 만나자. 나는 언제든 오케이지.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며 저희 아버지와도 함께 만났습니다. 아버지도 동석 오빠를 만나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동석이 너 혼자 힘들었을 텐데 경찰행정학과까지 졸업하고 멋있다. 다 아저씨 덕분이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아저씨랑 서연이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정말? 서연아! 동석이가 너 덕분에 버텼단다. 저희 아빠가 장난스럽게 윙크를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민망해서 그저 깨르르 웃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오빠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친오빠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외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 더 생긴 셈이었어요. 그렇게 오빠와 우연히 만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와 저녁에 둘이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약속한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물회를 좋아하시는데 오랜만에 그걸 먹자고 하셨거든요. 저도 물회를 좋아해서 퇴근하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점심 식사를 하셨어요? 저기 혹시 박창석 씨 딸인 되십니까?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두피에 소름이 삐쭉 솟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제 아빠 맞는데요. 박창석 씨가 지금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으로 이동 중이에요. 네? 그게 무슨...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지금 호흡이 없는 상태라서 땡땡 병원으로 바로 와주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정신을 차린 후에 동료에게 사정을 말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가는 내내 이게 다 꿈이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아빠가 장난스레 웃으며 저를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기대는 병원에 도착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아빠 어디 있어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창석이에요. 전 딸이고요. 아,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전화 안내를 받고 중환자실에 달려갔고 의사는 아빠에게서 호흡기를 떼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빠 살려줘요. 아직 청력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을 거예요. 마지막 인사 나누세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어요. 아빠 일어나. 아빠 나왔어. 아빠 나만 두고 가는 거 아니지? 아빠! 그 사이에 TV에서만 봤던 심박수가 멎고 기계가 정지되는 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외쳤어요. 아빠, 나 걱정 마. 아빠. 그리고 의사는 냉정하게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잠시 정신을 잃고 기절을 했다가 몇 분 뒤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마주친 현실에 저는 다시 기절이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잘 보내드려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친척도 없고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할지 암담하더라고요. 그때 동석이 오빠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서연아! 오빠.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말할 수 있었어요. 오빠가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와 줬고 장례 준비도 같이 해주고 상주 역할도 해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문득 이제 이 세상에서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동석 오빠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발인까지 함께 해준 오빠에게 저는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고마워. 오빠까지 없었으면 나 정말... 고맙긴. 아무래도 널 만난 게 우연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내가 네 옆에서 너랑 함께 할게. 아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서연아? 희한하게 엄마가 돌아갔을 때도 지금도 내 옆에서 위로가 되어준 건 오빠네? 제가 눈물을 터뜨리려고 하자 오빠가 다급히 말했어요. 야, 그럼 너도 이제 고아네. 고아 클럽에 껴줄게. 오빠는 애써 그렇게 농담을 던졌고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에 오빠는 경찰 공무원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왔어요. 서연아, 나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오빠. 이제 내가 국민도 지키고 너도 지켜줄게. 우리 결혼하자. 뭐라고? 오빠는 그렇게 말하며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복잡한 생각과 감격스러운 마음이 섞여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 둘은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규모 결혼식을 올리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남편도 제가 있어서 의지가 된다고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아이를 1년 뒤에 낳기로 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강력범죄수사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경찰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의도치 않게 강력범죄자들을 많이 잡았거든요. 서로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를 낳는 일이 미뤄지다가 결국 결혼 2년 만에 저희는 아들을 갖게 되었어요. 아들을 임신하고 임신 중독증에 걸려서 저는 일을 쉬고 집에 머물면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아이도 혼자 낳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마약범죄 수사 잠복 근무 중이라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몰랐는데 경찰 와이프라는 게 상당히 외로운 거더군요. 저는 따로 친정도 시댁도 없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 일주일간 머물며 아이와 제 몸을 살펴야 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도 남편은 오지 않았고요. 전화를 하면 끊기 바빴습니다. 여보, 서연아, 나 지금 잠복 근무 중이야. 이 자식 잡아야 되는데. 애는 어때? 괜찮지? 너도 몸조리 잘하고. 끊을게. 직업이 직업이니 이해하는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산후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남편은 미안했는지 저에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서연아, 그놈 잡았어. 나 없이 힘들었지?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몸 챙겨가면서 일해. 나 정말 걱정돼. 내 몸을 봐라, 얼마나 건강하냐? 내 걱정은 마. 우리 아들 진호 완전 나를 빼닮았네. 그 후로 저는 갓난아이를 돌보느라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복지가 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보호 같은 일을 찾아서 했어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 기저귀 값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도 않고 취한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소연아, 소연아 미안해.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정말 그 자식만큼은 믿었는데. 알아둘 수 있게 설명해봐. 무슨 일인데? 그리고 남편은 아이처럼 엉엉 울더니 말했습니다. 내 군대 동기 정식이 알지? 그 자식이 사업한다고 보증을 써달랬는데 완전히 말아먹었어. 뭐? 그럼 어떡해? 내가 급이 다 떠안게 생겼어. 이를 어쩌냐? 저희 부부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1억이 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밥이 입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패 끼치며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 했었던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차곡차곡 불행이 닥쳐오는 건지 믿지도 않던 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저를 보며 깨르르 우는 아들을 보면서 저는 일어서야 했어요. 남편에게도 걱정 말고 힘내자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오빠, 우리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당신, 앞으로 죽을 때까지 보증은 안 돼. 알았지? 당연하지. 서연아 고마워. 맨날 바쁘고 가정에 소홀하고 보증까지. 다 정말 빵점짜리 남편이다. 그래, 알면 됐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미안하고 고마워 서연아. 그렇게 저희는 같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솔직히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쩌겠어요. 힘내서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어요. 남편이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건 정말 멋있고 대단한 일이었지만 솔직히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으니 저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한창 부모 손이 필요할 나이에 제가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남편도 빠른 진급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집에 잘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살던 내연녀를 죽이고 토막난 시신을 유기한 용의자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날은 4살 난 제 아들 진호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까지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혼자서 너무 힘에 부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을 냈어요. 그게 정말 두고두고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며칠째인 줄 알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놈이 완전 신출귀몰이야. 나 이놈 이번에 잡으면 특진할 수 있어. 오늘 진호가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 나 정말 혼자 힘들어. 애는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키워? 나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저는 참고 참았던 울분을 터뜨리며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미안한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설아, 오늘 잡을 거야. 지금 그놈 어디 숨어있는지 찾았어. 지금 잡으러 가는 중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알았지?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나 이제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나 혼자 진호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빚 남은 것도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우리 이혼하자. 범인 열심히 잡아. 그렇게 저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살인범을 잡으려고 6차선 도로에 뛰어들었다가 20톤 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재수씨. 남편 동료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받은 그때의 느낌과 똑같은 불길한 기운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달려간 병원에서는 시신이 너무 훼손되었다며 왼쪽 얼굴 일부만 보여줬습니다. 엉망이 된 남편의 시신을 보고 저는 미칠 것만 같았어요. 여보, 동석 오빠! 왜? 도대체 왜? 그 순간에 저는 신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아니면 제가 전생에 정말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나쁜 죄를 저질러서 이 생에 이렇게 제 곁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남편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혼하자고 화를 낸 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다는 사실에 저는 절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금방 내 곁을 떠날 줄 알았으면 좀 더 다정하게 말할걸, 기다려준다고 할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었어요. 남편이 순직을 하고 뉴스에 바로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남편이 쫓던 살인범은 남편이 죽고 난 다음 날에 결국 다른 경찰분들 손에 잡혔다고 들었어요. 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들이 상주 완장을 차고 죽은 지 애비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엄마, 아빠 이제 안 와? 하늘나라 간 거야? 아빠는 하늘나라 갔어. 우리 진호랑 엄마랑 지켜준대. 그러니까 잘 가라고 인사하자. 아빠, 잘 가. 보고 싶어. 남편이 죽고 나서 저도 따라 죽고만 싶을 심정이었지만 하늘 아래에 피부치라고는 저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살자. 꼭 살아서 아들만은 지키자. 그런 심정으로 저는 이를 맞물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친척도 부모도 올 사람이 없는 장례식장은 정말 고요했어요. 같은 경찰 동료들도 잠시 들렀다가 일 때문에 바로 가야 했습니다. 재수씨, 미안해요. 동숙이 그놈이... 형사님들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동석이 그놈 순직 처리될 거예요. 순직급여도 꼭 받으시고
기운 내세요. 진호야, 아저씨가 진호 좋아하는 장난감 많이 사줄게. 동료 경찰의 말에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저씨. 근데 아빠가 돌아오는 게 더 좋은데. 그 말에 또 저희는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내일 발인 때 올게요, 재수씨. 알았어요. 바쁘실 텐데 가보세요. 경찰 동료들까지 다 가고 나니 장례식장에 정막이 흘렀어요. 구벅구벅 조나 아들을 재워두고 저는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현실을 잊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소주 반 병을 마셨을 때쯤이었어요. 다 낡은 옷에 머리도 며칠을 감지 않았는지 부시시한 허름한 행색의 노인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정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풀썩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 누군가 왔다는 것만으로도 반갑더라고요. 그분은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만났던 노숙자들과 같은 모습이라서 저는 노숙자인 줄 알고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밖이 많이 춥죠? 제가 뜨끈한 국물이랑 밥 좀 가져다 드릴게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랐는데 대답을 하는 목소리 들으니 여자 노인인 것 같더라고요. 고마워요. 저 소주도 좀 마셔도 돼요? 네,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말고 반주로 드세요. 그리고 저는 음식을 내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멍하니 앉아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여기 좀 앉아서 같이 식사해요. 저는 음식이 안 넘어가서 술 마시고 있던 것 같은데 속 버려. 밥 같이 먹으면서 마시자고. 노인의 말에 저는 억지로 땅콩 하나를 입에 넣고 씹다가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멍하니 노인을 바라봤어요. 동석이가 그래도 좋은 짝을 만났던 모양이네요. 네? 저희 남편을 아세요? 제 물음에 노인은 왈칵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할다 마다요. 우리 기찬이, 아니 동석이, 내가 이제서야, 아이고 아들아, 이게 다 내 죄다. 그 노인이 그렇게 말하며 우는데 저는 내 집 미친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허름한 행색으로 난데없이 찾아와서 천의 고아인 남편이 본인 아들이라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제가 노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남편 고아예요. 부모 없다고요. 어디서 사기를 치려고. 나가세요. 그러자 노인이 제 팔을 붙들고 대답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동석이 내 아들 맞아요. 그리고 노인이 이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노인은 동석 씨의 친어머니고 동석 씨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동석 씨를 찾아 헤맸다고 했어요. 동석이 아빠가 죽고 나서 나 혼자 키우려고 했는데 시댁에서 애를 데려가 버렸어. 그리고는 연락이 끊겼어. 도망갈 시댁을 백방으로 찾아서 아이 달라고 빌고 또 비는데도 없대. 죽었대. 난 그걸 믿지 못했어. 언젠가는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악바리처럼 살았어.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부자가 됐는데도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절망에 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없어. 어디 보육원에 갔다는데 거기서는 입양 보냈다고 하고 난 아들 찾으려고 여태껏 억지로 버티고 살았는데 아들을 못 찾는다는 사실을 한 순간 그분은 거리를 떠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지 않은 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노숙 생활을 시작하면서 본인의 죗값을 치르려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난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신세였어. 그랬는데 터미널 뉴스에 나온 기사를 보고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세게 내리친 것 같더라고. 그냥 뉴스에 나온 동석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 내가 지어준 이름은 기찬이었는데 분명히 이름은 다른데 내 아들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왔어. 내가 너무 늦게 와서. 기찬아. 그분이 그렇게 말하며 엉엉 우시는데 그 모습에서 언뜻 남편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다음날 발인 전에 형사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남편의 DNA와 그 노인분의 DNA로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저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어요. 이분 동석이 어머니가 맞는데요, 재수씨. 결과지를 보고 또 봐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죽고 난 이후에 남편의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는지 하늘이 야속해서 울었어요. 남편이 가고 날벼락처럼 제 앞에 시어머니가 생긴 겁니다. 시어머니는 결과지를 보며 대성통곡을 했어요. 기찬아, 내 아들 기찬아, 어떻게 이렇게 잤냐? 어떻게? 하늘도 무심없이 제 죄를 어떻게 갚으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너무하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는데 제 아들이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더니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요. 할머니도 우리 아빠가 하늘 날아가서 슬퍼요? 네가 우리 기찬이, 아니 동석의 아들이구나. 아이고, 지 아빠를 쏙 빼닮았네. 그리고 며칠 후에 남편의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처음 본 것과는 완전 딴판으로 묘지에 오셨어요.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으시고 기사 딸린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앞에서 본인이 동석 씨의 어머니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동석이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죽고 나서야 만나서 한이 되지만 제 아들 같은 경찰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부를 하고 싶어요. 제 아들 목까지 열심히 살아서 나쁜 놈들 다 잡아주세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이 근무했던 경찰서에 거액의 기부금을 쾌처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기업의 오너면서 평생 버신 돈의 반은 기부금으로 다 쓰셨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와 제 아들을 본인의 집에서 함께 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며느라, 내가 며느리라고 불러도 될까? 그럼요. 동석 씨 어머니시니까 제가 며느리 맞죠. 너희 지금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알아보니 동석이 앞으로 빚이 많더라. 아들한테 해준 게 없어. 그거라도 내가 갚아줘야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아. 어머니, 저도 사실 혼자서 힘들어서 거절은 못하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이렇게 잘 받아줘서. 그리고 서연이 너랑 진호 앞으로 나랑 같이 살자. 우리 집 아주 커. 전원주택이거든. 내가 떠돌이 생활하는 5년 동안 관리해준 사람이 있어서 바로 들어오면 된다. 너 사생활 터치 절대 안 할게. 우리 세 가족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보자. 어떠니? 저는 그 말씀에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고 남편의 어머니니 저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도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어머니.
저는 좋아요. 그래. 우리 앞으로 동석이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어머님과 제 대화를 들은 아들이 신이 나서 방방 뛰었습니다. 와, 신난다. 나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야? 완전 좋아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그렇게 좋아? 할머니가 더 좋아. 우리 잘 지내보자. 네. 저에게 가족이 하나, 둘, 셋 사라질 때 저도 이 세상에 없어야 하는 존재가 아닐까 하며 나락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죽음 이후에 저에게 시어머니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다시 사회복지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허물없이 잘 지냈어요. 언제나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수연아, 내가 엄마라고 생각해. 난 너 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고부사이 뭐 그런 거 다 때려치우자. 어? 뭐든 내 도움 필요하면 말하고. 알았지?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동석 씨가 제 걱정돼서 어머니를 보내줬나 봐요. 그래, 그런가 보다. 아휴, 그놈의 자식. 엄마는 보고 가지. 그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코끝이 찡해졌지만 억지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지내면서 저는 열심히 사회복지사 일을 했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눈 안 팔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저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보육원 원장까지 될 수 있었어요. 사실 보육원 원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도움이 컸습니다. 수연아, 이제 너도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했으니 보육원 원장 해보는 게 어떠니? 원장이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너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해? 나 통 큰 거 알지? 대한민국 최고 좋은 보육원으로 내가 팍팍 지원해 줄게.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사랑 주면서 그렇게 해보자, 우리.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꿈에만 그리던 일을 실제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정말 이럴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를 지지해주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주니까요. 저 역시도 어머님에게 그런 며느리, 딸이 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시어머니 덕분에 좋은 교육을 받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명문대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거기서 2년간 유학생활을 하다가 군복무를 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었네요. 돌아온 후에 저희와 2달간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코로나가 풀리고 여행을 갈 수 있던 시기여서 오랜만에 여행을 다닐 수 있었네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제 아들 셋이서 가까운 해외와 국내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할머니, 엄마, 나 없다고 두 분 싸우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말에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싸웠지. 얼마나 싸웠는지 봐라. 네 엄마가 내 머리털 다 뽑아서 정수리가 휑하잖아. 그런 농담을 듣고 저도 아들도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에이, 할머니, 머리도 완전 많은데? 70대 할머니들 중에서 할머니가 제일 동안이에요. 그랬냐? 아이고, 우리 손주는 어쩜 이렇게 이쁜 맘만 골라서 할까?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군대를 보내? 아휴, 보내지 말까 보다. 할머니, 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 지켜야 돼요. 할머니 돈 많다고 비리 저지르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이고, 이놈이 농담도 못해?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옛 어른들 말씀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시도덕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외모뿐만 아니라 아들도 죽은 제 아빠를 닮았는지 불이나 비리에 참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지금 입대를 하고 100일 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른 보고 싶네요. 아무쪼록 지금처럼 저희 가족 건강하고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여러분,
삶이 저를 죽어라 죽어라 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기적처럼 제 삶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주제넘는 없는 말씀으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힘드시더라도 꼭 버티고 이겨내시기를 바랄게요. 나쁜 일은 어떻게든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든 살 수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 사연 여기까지 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기를 기도드릴게요. 여러분, 화이팅!